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베토벤에서 카스파 역을 맡고 있는 김진욱입니다. 네, 저도 같은 카스파 역을 맡고 있는 예시입니다. 네, 뮤지컬 베토벤에서 토니 역할을 맡고 있는 임공주입니다. 네, 베토벤의 불멸의 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토니 역을 맡은 옥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니 역의 조정입니다. 카이입니다. 네, 베토벤의 역할을 맡은 박은혜입니다. 네, 안무감독 문성훈입니다. 네, 음악 감독 김정입니다. 대부분 슈퍼바이저로 참여한 이담희입니다. 오케스트라에게도 매우 이색적인 경험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발도 쓰시고 또 연기를 또 디테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에 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토벤 제작 당시에 피치를 이렇게 좀 많이 노출을 시켜서 관객 여러분들께 베토벤의 음악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던 게 연출님의 첫 번째 의도에서 그 의도에서 시작한 무대 디자인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느 공연에서 하는 피치 높이보다 굉장히 상당수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연출적인 의도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베토벤의 직업성, 음악가인 직업성을 드러내고자 직접 피트 아래로 내려와서 연주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지휘를 하고 계시죠. 네, 연주자들한테도 그 당시에 연주자들이 가발과 이렇게 정장을 하고 그런 귀족들 앞에서 했던 어떤 장면을 시연하는 색다른 경험이 됐고요.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또 회자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이 프라하의 베토벤이 지휘하는 프라하의 오케스트라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베토벤의 캐릭터에 좀 몰입을 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어떤 작전이신지 연습실에서 굉장히 무서워요. 저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굉장히 인상을 쓰시고 걸어 다니실 때도 이제 뒷짐도 많이 지시고 실제로 무대에서도 더 커튼콜에 보통 이렇게 활기차게 나오시던 캐릭터도 없애시고 끝까지 한태씨 좀 웃으시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세 분 모두 베토벤의 캐릭터에 맞게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연습실에서 롱코트를 입고 연습을 하셨고요. 그래서 흡사, 헤어스타일도 점점 베토벤과 비슷해가는 느낌이 있었고 성격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저희 캐릭터에 완벽하게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효신 씨는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베토벤의 절규나 어떤 사랑에 대한 절절함을 표현해 주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은퇴 배우 같은 경우는 아주 섬세한 감정 연기와 미성을 가지고 계셔서 베토벤의 환희에 찬 목소리 또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색깔들을 표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카이 배우님은 가장 클래식 베이스로 클래식 목소리로 이 곡을 아마 대학교 때부터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본인도 얘기하셨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통적인 또 어떤 베토벤의 선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정통성을 또 저희가 재밌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매력을 다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한 구성은 사실 한 통의 편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이 사망한 이후에 그 유품 가운데에서 발송되지 못했던 편지 한 통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편지의 대상은 불멸의 연인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대본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료를 찾지 않을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 문헌학자들이 그 불멸의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마도 1812년도 7월 6일에서 7일경에 지금은 체코의 테플리츠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작성될 것으로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체코의 프라하와 칼츠바트라는 지역을 방문했던 인물 중에 안토니 브레타누라는 인물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불멸의 연인에 대한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 시기 동안에 두 사람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작가의 가정하에서 그 시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게 되어서 이 시기가 이 작품의 이제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일생을 담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뮤지컬이라는 공연장의 특성상 대부분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집중해서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관객들과 이제 공유하기를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생을 담은 서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수직과 상승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베토벤의 시기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청력 상실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안에서 또 불멸의 연인이라는 어떤 환희에 찬 그런 순간들이 가장 극적으로 교차될 수 있는 이 시기가 이 작품의 배경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자체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대한 음악가가 청력을 상실해가면서 어떻게 더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본을 쓰신 미셸 군세 씨는 그 답을 사랑에서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작품의 개발 단계에서 초기에는 작품의 제목이 이나모라타 불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베토벤의 음악 세계도 조금 더 조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베토벤이라는 이름이 또 제목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처럼 베토벤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보시면 결국 이제 사랑의 플롯을 진행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출발선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도 이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베토벤은 구원과 어떤 영감에 대한 동력을 얻어갔지만 그게 또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베토벤의 이제 시크릿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푼세 씨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랑의 힘, 사랑의 한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관객으로서 그의 절망과 고통을 함께하지만 이를테면 그 안에서 탄생이 된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 순간들도 결국은 아름다운 어떤 것으로 승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음악이 제일 중요해서 음악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훈련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 베토벤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를 이제 길 연출과도 많이 소통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베토벤의 내면이나 베토벤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는 사용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베토벤과의 상하관계도 아니고, 네. 엄밀히 따지면 신이죠. 아폴론과 그의 뮤즈들, 오히려 처음에는 뮤즈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먼저 신인데, 베토벤이 이제 악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이제 정말 그 음악의 우주로 베토벤이 신이 되고 홀령들이 그의 뮤즈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음악에만 집중해서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기악이든 피아노도 질감이 다 다르잖아요. 타악적이고 강렬하면 강렬하게 표현하고, 부드러운 현이 흐르면 또 부드럽게 표현하고, 최대한 음악에 집중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악에 집중해서 표현하고자 해서 그런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동작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음악의 훈련, 이것이 바로 베토벤 안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6명의 훈련이 뭔가 그로테스크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베토벤의 내면을 드러내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고 훈련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음악의 특성들을 하나씩 좀 부여했어요. 캐릭터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빠르고 느리고, 그 다음에 강하고 여리고 섬세하고, 그 다음에 리드미컬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그런 개개인의 특성들로 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기립을 주기도 했어요.
한 친구는 너는 천천히만 추려. 또 한 친구는 엄청 빠르게 추고. 또 강하고 여리고는 포르테랑 피아노는 성별을 좀 바꿨어요. 제가 아이러니하게 여자분한테 포르테를 주고 캐릭터를, 그 다음에 남성분한테 섬세한 그런 식의 표현법들을 좀 조화롭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관객분들한테는 명확하게 다가갈지는 저도 확신이 정확히는 안 되지만 최대한 조화로울 수 있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세상이 가장 정확히 보인다라는 걸 철칙으로 좀 믿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대로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심령으로 노래를 불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기악곡이 아니라 이제 뮤지컬로 일하는 장르로 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베토벤, 즉 제가 연기하는 베토벤의 감정이 대사와 어우러져서 그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움의 미학. 미학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그 자체가 완벽하다. 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임하고 계신 카이 배우의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은퇴 배우님.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옆에 기열 씨, 그러니까 카이 배우, 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토벤의 음악이 너무 완벽하고 훌륭한 기악곡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곡이나 음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어찌 보면 베토벤의 음악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뮤지컬로서 드라마를 전달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그 음악에 짓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물로서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 자체가 되게 다른 결로 우리 카이 씨와 저와 또 효신 씨가 세 작품의 다른 느낌의 베토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 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음악에 짓눌리지 않아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베토벤이라는 인물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역사극처럼 너무 빠지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2시간에서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라는 인물의 그리고 토니와의 사랑과 고뇌와 인간적인 감정의 변화와 또 삶의 변화들을 체감하시면서 그 음악에 함께 주는 감동을 같이 느끼시고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작품이 먼저 올린 적이 있는 작품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그 어떤 스토리라든지 대본, 음악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있겠죠. 근데 이번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 프리미어로서 우리가 대본도 갖지 못했고 음악도 듣지 못한 상태로 이 작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베토벤의 음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과 또 어떠한 쓰임새로 활용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대본 역시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고작 베토벤의 음악을 좀 더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그게 뭐 남들에 비해서 뭐 대단한 그 베이스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베토벤의 음악이 얼마나 완벽하고 음악사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의 무게감이 더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저는 분명히 베토벤님께서 하늘에서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호탕한 웃음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의 음악으로서 가장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인 그 심포니 9번 합창교향곡을 보면은 그 클래식 음악사 아니 음악사 통째로 그 교향곡에 사람의 음성을 악기화시킨 최초의 음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일반 관중들은 불경스럽다라는 표현을까지 쓰기도 했어요. 위대한 시작은 늘 이질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베토벤의 음악을 이렇게 락큰롤 스타일로 변형시킨 실버스터 르베이의 도전 정신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역시 베토벤 역시도 하늘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큰 응원과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아까 대기실에서 카 교수님 하던데 정말 이렇게 또 클래식적인 또 지식 상식까지 하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서 이 작품에 대한 또 깊이를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로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공연 끝날 때까지 이 고민들을 차차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숙제를 갖고 있고요. 일단 이 대본을 받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했던 얘기이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얘기를 다뤄낸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접근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일단 베토벤과 토니 이 둘 사이에 어떤 무엇이 서로를 그렇게 강렬하게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질 만큼 서로를 강렬하게 끌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컸고요. 또 저 개인적인 궁금증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보시는 관객들에게 어떻게 공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역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연출자 길 연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찌됐건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허구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무엇을 추가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듣기도 했고 이제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어떤 시도의 차원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도를 하면서 저 스스로 그냥 내린 결론은 이 남녀의 사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불멸하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사랑을 몰랐던 한 남자가 사랑을 알게 돼서 그 사랑으로 자기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먼저 존중해주면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던질 수 있는 물론 이제 아이 앞에서 그 선택을 접어야 되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여자로서의 선택이라기보다
엄마로서의 선택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극단의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아직도 모든 것이 저 스스로 안에서 결론이 나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들과 그런 생각의 과정들로 지금 서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남녀의 어떤 불멸의 사랑의 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전시회를 그림 전시회를 보러 가도 유명한 피카소라든지 등등 이미 세상을 떠난 화가의 작품을 보러 가도 시기별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아서 이 시기 때는 한참 이런 특징이 있었고 또 그 시기를 넘어가면 또 다른 특징이 되어서 다른 색채보다 구도와 동물도 일치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영감을 줬던 사람이 어떤 정도의 강렬함이 있었길래 이렇게 위대한 화가가 이런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호기심을 저는 잔뜩 갖고 집에서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토벤의 시크릿이라는 편지라는 출발이 너무 저 개인적으로 재미났어요. 저는 많이 찾아봤었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베토벤을 쳐봐도 그가 사실 나라를 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거나 나폴레옹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인물에 대한 줄거리가 내용이 불멸 여행부터 시작이 돼요. 네, 거론되고 있는 그 여행들 하나하나의 설명이 굉장히 길고 그 안에 제가 맡고 있는 역할도 있고 이 정도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껍질 속에 싸놓고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베토벤이 어디 가서 차 한 잔만 입으라고 하셔도 저 사람이랑 뭐가 있나 봐 하고 소문이 엄청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씬이 있어요. 일반의 시장의 씬이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씬들이 저희는 다 빼곡하게 있거든요. 베토벤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의 이야기들. 근데 정작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 고독사를 할 때까지도 언제부터 귀가 어떻게 안 들렸는지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귀머거리 위대한 작곡가라고 알고 있는 그 상징적인 베토벤의 이야기에 사랑을 포커싱으로 다는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던지시겠지만 저는 아까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한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이 인류에 남긴 걸작으로 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영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시크릿은 굉장히 흥미롭고 그것을 계속 찾아가는 아직도 찾아가시는 미하엘 콘체님 같이 등등 그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얼만큼 어디까지 알아냈나 네, 그런 자격증이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있으신 분이 저희 극작가 미하엘 콘체신데 그분께서 많이 찾고 추측하고 하면서 이 시크릿이라는 중요한 부제를 달게 되신 거고 그 안에서 토니는 베토벤에게 무엇으로 마음을 열게 했을까 고민을 다른 토니도 똑같이 했겠지만 저도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여자가 16살에 결혼을 했고 그것도 허구가 아니고 아버지들끼리 정한 결혼을 했어요. 저희 그 안에서 15살 때 서부의 사냥꾼이라는 그때 그맘때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몽글몽글한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은 채로 그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는 시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녀는 강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상상을 해보고 나서 그냥 강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의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다가 이 여자한테 있었던 사랑은 오로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그 모성애, 그러니까 가장 풍부한 본인이 갖고 살아가던 사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토벤이 엄마와 아빠에게 어릴 때부터 모성의 구성애를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고 자라왔고 그런 장면이 일본 후반부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고 그런 만큼 그를 마음 열게 했던 그녀는 유일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꺼낼 수 있게 해준 모성애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키를 잡았고요. 이 역할을 풀어낼 때. 그래서 그들만이 살던 세상에서는 다 가발에서 써? 옷차림이 왜 저래? 아래 위로 훑으면서 그 귀족가 아닌 것을 너무 나누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해내면서 내 위대함을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베토벤을 그대로 알아주는 톤이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가 귀가 멀었다는 정보를 알기 전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토니는 누군가를 대할 때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 사람 진심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눈을 통해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거칠보다는 그런 존재로 무대에 쓰는 게 좋겠다라는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님께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이 방에서도 프라하에서 오랜만에 2년 만에 이별한 이후에 만나게 됐을 때도 처음으로 이제 청력을 잃어가고 있어요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사실 이 여자는 이 남자 앞에서 내가 이걸 충격을 받는 걸 보여주면은 더 상처를 받을까봐 그 혼자 한통 수습을 하면서 눈을 보고 내 입모양을 그의 눈에 정확히 캐치하게 해주려고 하는 포인트를 이번부터는 되게 선명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극장에서 그걸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관객에게 공감하게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노력을 해야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텍스트와 음악과 딜 연출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들을 저는 전적으로 믿고 있고 그거를 최대한 배우로서 연기하고 표현을 하면 이 작품에 제가 토니로서 할 수 있는 걸 하게 될 거라고 믿고 그걸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제가 생각하는 토니와 또 베토벤과의 관계 또한 있겠고요.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이 재미있어요. 그렇다고 단순히 즐긴다는 건 아니고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워서 너무 재미있고 또 관객의 반응 또한 호불호가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점점 더 호로 만들 수 있게끔 계속 고민할 수 있는 무언가 숙제가 있다는 것 또한 이상하게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공연보다 내일 공연, 그보다 또 마지막 공연이 또 되게 기대됩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마지막 공연까지 계속 더 완성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